쓸모와 태평양 전쟁 시 희생되신 영혼이시여 고이 잠드소서. 사이판 인근의 역에 한 유령비에 새겨진 문덕서 시인의 추모시 내용입니다. 사이판과 티니안 등 북마리아나 제도에는 태평양 전쟁 때 끌려간 우리 국민들의 희생과 아픔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곳에는 참혹하게 바다에서 숨진 한국인들을 위해 수중 한국인 유령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수중 유령탑은 사이판섬과 마나가와섬 사이 일제의에 끌려온 한국인 징용자 6천여 명이 화물선 피격 침몰로 사망한 곳에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수천 명이 사이판섬과 그 옆에 티니안으로 끌려가 강제노역에 시달리고 미국 공습대는 총알바지가 되었으며 마지막에는 일제로부터 자살을 강요당한 많은 한국인들이 희생당했습니다. 우리는 이 아픈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바닷속에 수중 유령비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바닷속에 있다 보니 관리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인 다이버들이 이 유령비를 자비를 들여서 청소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수중에 위치해 쉽게 접근하기도 어려운 수중 유령비를 주기적으로 청소하는 한국인들은 북마리아나 한인 다이빙 운영자 모임이었습니다. 이들 단체는 자발적으로 마리아나 제도에 있는 한국인 수중 유령비 청소 및 주요 해변 청소, 다이빙 지역 로프 정비 및 각종 지역 봉사활동을 주기적으로 실천해오고 있었습니다. 수중 유령비 청소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트, 잠수 인력, 장비 등 소모되는 비용 모두를 해당 단체에서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 단체 멤버들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지 않는 수중 유령비를 자비를 들여 청소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리아나 제도의 바다는 연중 따뜻한 기온과 투명한 수중 시야, 그리고 화려하면서 아름다운 수중 환경 때문에 전 세계의 다이버들이 찾는 곳입니다. 전 세계 여행자들에게 인기가 가득한 유령비보다는 잘 관리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작은 마음에서 시작한 행동일 뿐 큰 봉사활동은 아닙니다. 또한 이들은 해저에 위치한 특수성으로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이버로서의 능력을 살려 작게나마 애국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청소를 하고 나서 태극기를 그 위에 올려놓고 사진을 찍어 애국심을 표현했습니다. 주로 관광업으로 먹고 사는 사이판 다이빙 업계는 최근 심한 경영난과 더불어 항공이 중단되어 고국을 방문하지 못하는 고립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지역의 한국 다이버들은 위기 속에서 미래를 준비한다며 여행이 재개됐을 때 한국인 여행객들에게 더 큰 즐거움을 주고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리 네티즌들은 이들의 행동이 감동적이라며 코로나가 끝나면 꼭 이 지역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사이판은 서태평양 북마리아나 제도에서 가장 큰 섬으로 제1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점령했습니다. 이곳은 사탕수수 재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약 보물단지로 떠올랐습니다. 이곳 개발을 맡은 남양흥발이란 일본 회사는 한반도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을 모집해 대규모 농장을 건설했습니다. 남양흥발은 1921년 설립 당시부터 일본 해군과 외무성이 주도하여 실제로는 국책기업이었습니다. 1920에서 30년대 배고픔에 시달리던 많은 한국인들은 연중 따뜻하고 먹을 것이 넘친다는 달콤한 약속에 넘어가 사이판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하지만 막상 배에서 내린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떼약볕이 내리쬐는 항무지에서의 중노동이었습니다. 먹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마실 물이 없어 누가 오줌을 누면 그걸 마시겠다고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41년 태평양 전쟁이 벌어지자 이들은 강제로 군 노무자로 징집되었습니다. 전쟁 발발 직전까지 사이판에는 7천여 명에 달하는 조선인들이 이주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사이판 지역은 미국이나 일본 모두 이곳을 갖기 위해 필사적인 싸움을 벌였습니다. 당시 이곳에서 미국의 B-29가 뜨면 일본부터 폭격이 가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군은 이곳에서 미군에게 밀리자 어이없는 일을 벌였습니다. 일본군은 당시 미군에게 밀려나 성 끝까지 쫓겨 벼랑까지 갔는데 광기 어린 눈빛으로 일본 천황 만세를 외치며 절벽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일본군은 한국인들에게까지 총을 들어 강요하며 심지어 밀어서 떨어뜨려 희생시켰습니다. 천황에 대한 광적인 믿음이 있었던 일본인들은 죽음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징병과 징용에 끌려가 마지못해 생을 마감한 한국인들은 그저 처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이곳은 현재 이 지역에서 자살절벽, 만세절벽이라 불리며 유적지로 남아있습니다. 사이판 남쪽 티니안 섬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서도 일본군은 섬에서 후퇴하며 조선인을 죽이거나 자살로 몰았는데 여기서 약 2,500여 명이 살아남았습니다. 일본이 이 지역에서 밀려나고 남아있던 조선인들은 미군에게 조선으로 보내달라고 했으나 전쟁이 한창이었던 1944년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자 현지에 남았습니다.
대신 티니안에서 밭을 일구고 한인회를 결성하는 등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받은 돈을 미군에게 성금으로 보내고 조선의 독립을 지원하는 독립자금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 이들은 티니안의 원주민인 참어르족과 결혼해 섬에 정착했습니다. 결국 지금 이 섬의 40%는 한국 혈통의 사람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곳에서 지금 사는 사람들의 성인 김, 신, 최 등은 우리나라의 김씨, 신씨, 최씨와 발음이 같습니다. 이들은 한국어를 잊지 않으며 7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한국인의 후임을 자각하고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티니안은 사지에서 살아남아 우리의 독립에 일조한 자랑스러운 우리의 혈통이 남아있는 소중한 곳이었습니다. 또한 티니안은 일제를 끝낸 기념비적인 곳이기도 했습니다. 태평양 전투에서 승리한 미군은 이곳에 제2차 세계대전 중 최대 규모의 항공기지를 건설했습니다. 당시 섬 전체는 거대한 비행장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항복하지 않았던 일본을 끝낼 계획이 이곳에서 세워졌습니다. 이곳에서 전쟁의 마지막을 장식한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원폭을 투하한 비행기 B-29가 출발했습니다. 이 때문에 원자폭탄을 탑재했던 곳에는 원폭 탑재기 발진 기념비가 서 있습니다. 이곳에서 출발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은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당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군수공장과 군기지에는 강제로 끌려온 한국인들이 엄청나게 희생당했습니다. 일본은 지금 이 잔혹한 자신들의 역사를 지우려고 하지만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역사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깨어있는 국민만이 후손들이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일본이 군함도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신청하며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자 우리 정부가 강력한 칼을 빼들었습니다. 일본은 앞서 세계유산 등재 당시 군함도에서 한국인 등이 강제 동원돼 가혹한 조건에서 강제 노역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계유산에 등재되자 일본이 입장을 바꿔 다시 조선인과 일본인은 모두 같은 일본이라서 차별도 학대도 없었다는 증언을 전시했고 심지어 한국인들에게 급여를 줬다며 당시 월급 봉투를 전시해 놓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논란이 되자 최근에는 일본 노동자와 한반도동에서 온 노동자들은 똑같이 가혹한 환경에 놓여 있었다고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같이 몰상식한 행위가 벌어지자 이 같은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를 짓겠다며 유네스코에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가 일본에 경악하게 할 만한 소식이 바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유네스코 제40차 총회에서 설립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센터는 우리 국토의 중심인 세종시에 들어서는 것으로 조율되었습니다. 이 센터는 세계유산의 해석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세계유산 해석과 해설 분야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세계유산 해석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디지털 기술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제 우리 정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해석설명센터를 국내에 건립해 세계유산 해석 기준을 정확히 만들어 일본과 같이 잘못된 역사적 주장을 바로잡을 계획입니다. 3년 전 군함도 강제징용 피해자 최장섭 씨는 군함도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됐다는 소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이 더 이상 남에게 고통을 주지 않고 양심을 되찾길 바랍니다. 이상 쓸멍했습니다. 베트남 증시 추락 어디까지? 호치민 증시 시총 삼성전자 40% 불과. 세계의 공장 중국을 대체하는 동남아시아 최고 제조 강국 베트남 증시가 추락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은 경기 침체 충격이 떠오르던 신흥국 경제를 덮쳤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베트남 대표 주가지수인 VN-지수는 올 들어 지난달 24일까지 31% 넘게 떨어졌다. 주가 하락으로 호치민 증권거래소 상장사 전체 시가총액은 120조 원 밑으로 떨어졌다. 삼성전자 보통주 시가총액의 40% 정도에 불과하다. 특히 베트남의 삼성그룹이라 불리는 빈그룹 계열사 주가는 최악의 성적을 보이고 있다. 빈그룹과 빈홈, 빈콤리테일은 최근 3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는 등 평균 30% 가까이 폭락했다. VN-지수의 20% 비중을 차지하는 빈그룹 계열사 주가가 급락하면서 증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베트남 증시 규모가 작아지면서 지수 반등을 위해서는 수급 회복이 더욱 중요해졌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는 베트남에서 멀어지고 있다. 베트남 펀드에서 발을 빼는 한국 투자자가 대표적이다. 올 들어 지난달 25일까지 국내 베트남 주식형 펀드 설정액은 505억 원 줄었다. 3월에만 440억 원 감소했다. 다만 베트남 증시의 투자 매력은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고 도시 봉쇄 해제 등으로 경제 활동이 늘면 주가가 다시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이창민 KB증권 신흥국 주식전략연구원은 중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따른 은행주 투자 매력 증대, 벤치마크 지수 편입 가능성, 증권법 개정을 통한 외국인 투자 제한 완화, 기업 공개를 활용한 우량 국영기업 투자 기회 등 4가지 모멘텀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베트남 주식시장에 대한 중립 관점의 투자 선호도와 패시브 전략인 상장지수 펀드 분할 매수 의견을 유지한다고 했다. 삼성, 베트남의 COVID-19 문제 해결. 삼성 디스플레이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근로자와 접촉한 직원이 모두 COVID-19에 대해 음성으로 테스트된 후 베트남 공장에 고급 플래그십 모바일에 사용할 프리미엄 소형 OLED 패널 생산 계획을 계속 유지할 예정이다. 화요일에 삼성전자의 생산부가 말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4월 12일 일박민성 공장의 한 남성 직원이 COVID-19의 양성 반응을 보인 후 검역 절차를 통해 신청했다. 또한 근로자와 접촉한 221명의 직원 모두 바이러스에 대한 음성 검사를 받았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직원은 품질관리부서에서 근무하므로 생산 라인에 지연이 없었습니다. 라고 회사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대량 감염의 위험을 제거하고 공급망 관리가 중단될 우려와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박린 공장에서 OLED 모듈 생산 라인의 업그레이드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린의 북부지방에 있는 삼성의 베트남 공장은 작년 내의 회사의 총 판매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생산 기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유연한 OLED 디스플레이 및 모듈을 생산하기 위해 기존 생산 라인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국내 공장에서 삼성의 접이식 스마트폰용 패널과 모듈을 생산했지만 다양한 새로운 스마트폰 폼팩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베트남 생산 라인을 업그레이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 3월 22일부터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 이후 생산 라인 업그레이드 계획이 중단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이 회사와 현지 베트남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로부터 특별 입국 허가를 받은 4월 17일 베트남의 약 300명의 엔지니어가 베트남에 입국할 수 있었다. 베트남이 한국인 노동자를 면제해왔기 때문에 4월 말까지는 폐쇄가 계속될 것이지만 지난달 삼성 디스플레이와 협력 업체 350명이 베트남에 도착했다. 삼성 디스플레이 관계자는 베트남에 진출한 엔지니어들은 박린의 생산 라인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생산 라인은 올해 하반기에 출시된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플렉시블 OLED 제품을 생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최근 2020년 말까지 TV용 LCD 패널 수요가 둔화되고 중국 라이벌의 유입으로 가격이 하락하면서 2020년 말까지 한국과 중국에서 LCD 생산 라인을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대신 이 회사는 보다 수익성이 높고 더 많은 기술 발전이 필요한 QD 디스플레이 및 접이식 OLED와 같은 소위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베트남 1위 빈그룹, 유통에 이어 항공운송업도 결국 포기. 베트남의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약 23%를 차지하는 1위 민간기업 빈그룹이 결국 항공운송 사업에서 손을 뗐다. 지난해 소매 유통의 강자 빈마트 빈프로를 매각에 이어 항공운송업에서도 철수했다.
시장에서는 자동차와 부동산발, 빈그룹 위기설을 잠재우고 기술 분야에 집중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했다. 14일 베트남 현지 언론들은 빈그룹이 빈퍼레어 설립 프로젝트를 중단한다는 문서를 교통부에 보냈다고 보도했다. 기획투자부가 항공사의 설립 계획을 검토하라는 요청서를 총리에게 제출한 지 2주 만에 이같이 결정했다. 불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항공사는 4조 7천억 VND의 자본을 보유하고 2020년 7월에 운항한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뜻밖의 결과다. 보도된 빈그룹 항공사 설립에 대한 내용이 워낙 구체적이었기 때문이었다. 첫 해에 150에서 220석 규모의 항공기 6대로 사업을 시작하고 베트남 항공사와 MOU도 체결하고 국내 운항부터 시작해서 차츰 국제 노선도 늘려갈 것이라는 계획도 이어졌다. 항공운송업 철수에 대해서 응우옌 비엣구앙 빈그룹 부회장은 베트남 항공시장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제 빅플레이어들의 참여를 보게 될 것이며 따라서 빈그룹의 이 분야에 대한 투자는 공급 과다와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빈그룹은 기술 산업 분야에 자원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해 철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베트남은 현재 베트남 에어라인, 비에젯 에어, 제스타 퍼시픽, 베스코 및 밤부 에어웨이스 등 5개 항공사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카이트 에어 및 비엣 트래블 에어라인 등 신규 항공사에 대한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다. 빈그룹은 2018년 발표한 개발 전략에서 앞으로 10년 동안 베트남의 기술, 산업, 무역 및 서비스 분야의 선두그룹이 되는 것을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빈그룹은 베트남 전역 50개 성의 2,600여 개의 슈퍼마켓, 즉 대형 할인점, 소형 슈퍼 편의점을 거느린 빈마트와 농업 관련 기업이었던 비네코 시총 2위 음식료 회사 마산에 팔았다. 역시 지난해 12월 전자제품 유통업체 빈프로를 청산하고 역시 인수한 비엔통 전자제품 매장도 폐쇄했다. 이 때문에 위기설에 휩싸이기도 했다. 빈그룹은 부동산에서 시작해 공격적 사업 확장으로 베트남 최대 그룹으로 성장했지만 야심작인 자동차, 빈페스트의 판매 부진과 돈줄인 부동산에서 하노이 스마트시티의 거품이 빠지면서 위기설에 휩싸였다. 빈마트와 빈프로의 철수가 설을 증폭했다. 왜 베트남 시장인가라는 책을 발간한 유영국 나이스그룹 베트남 소비재 유통법인장은 빈그룹이 결국 항공운송 사업을 최종 포기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빈그룹을 위해서도 베트남 국가 전체를 위해서도 잘 된 일이라고 말했다. 지난 9월 국제신용평가사인 SP는 빈그룹의 신용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한편 베트남 최대 민간기업 빈그룹의 회장 팜얏광은 베트남 부자 순위 1위다. 포브스지에 따르면 자산은 76억 달러였다. 베트남 부자 순위 1위, 세계 부자 순위에서는 242위다.